73세에 처음으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나이까지도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꾸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가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그런 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다가오길 바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장윤옥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혼자 살아왔죠. 사람들은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고 넘어가곤 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4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전직 양장점 재단사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최동아였어요. 동아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죠. 웨딩드레스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얀 레이스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열흘 후면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아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객들한테 연락도 돌렸죠.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사랑도 포기했죠. 양장점 문을 닫고 시장 골목에서 수선 일만 했어요. 바느질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 먹고 시장에 가서 수선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거든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았군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다렸거든요. 처음엔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나중엔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쌓여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아를 잊지 못했다는 걸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4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혼자 남겨진 그 절망감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같이 해요.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계속 권해서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복지관에 처음 간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는데 갑자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희가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줬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모, 여기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복지관 식당은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배식을 도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해주시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키가 꽤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었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저는 국을 떠들이면서 슬쩍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참 따뜻했어요. 웃는 모습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낯익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치마 끈을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코트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검은색 작은 단추였죠. 저는 허둥지둥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른 봉사자들 발밑으로 굴러간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단추 떨어지셨네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다리 아래에서 단추를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굵고 단단한 손가락, 손등에 있는 작은 갈색 점,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미세한 휘어짐까지 40년 전 제가 만든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던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동아의 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손이 제 어깨를 감싸주던 따뜻함, 손가락을 맞잡고 걷던 그 느낌까지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동아가 단추를 제 손바닥에 올려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면서 만드는 온화한 웃음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친절한 낯선 사람에게 하는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죠. 4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영희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이모,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영희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사라진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단추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손은 분명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희는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다며 신기해했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죠.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아는 그날도 복지관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죠. 옆에서 보니 정말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아, 저번에 단추 주워주신 분이시네요. 동아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가슴이 또 쿵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오늘도 봉사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어색한 대답이었지만 동아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동아는 참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색해하면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동아와 함께 어르신들 식사를 도우고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는 항상 웃으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동아가 우산을 빌려줬어요. 집까지 무사히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40년 만에 받은 남자의 배려였습니다. 집에 와서 우산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설레면서도 복잡했죠. 이 감정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동아는 정말 신사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나왔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가는 기분이었죠.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동아일까? 그렇다면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지관 청소를 도와주던 박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윤옥 씨, 최 선생님과 친해지셨네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예요. 박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은 분이긴 한데 말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옛날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있었다고요? 동아에게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식 이야기였어요. 동아에게 아들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고요? 40년 전에도 동아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 이야기만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좋아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요?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동아가 4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인 건 아닐까요? 혹시 그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닐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전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려 하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막 따뜻해지려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아의 친절함도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것도 그냥 예일 뿐인 건 아닐까요? 다음날 복지관에 갔을 때 동아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없었어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식을 버린 사람일까?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버려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니요. 그런 사람과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요?
영희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요즘 왜 복지관 안 나와요? 몸이 아프세요? 그냥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아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 따뜻한 웃음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시장도 피했습니다. 혹시 동아가 저를 찾아올까 봐서요.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갑갑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은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좋았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옛날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의 시집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책이었죠. 40년 전에 도서관에 기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는데 갑자기 뭔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글씨였거든요. 40년 전 동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동아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썼던 그 편지요. 하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던 편지였어요. 동아야, 떠나야 한다면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 그 절망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편지를 왜 여기서 찾게 된 걸까요? 분명히 집에서 썼던 편지인데요. 책을 뒤적이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책 뒷면에는 대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옛날 도서관은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기록 중에 최동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날짜로요. 손이 떨렸어요. 동아가 이 책을 빌려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기증한 책을, 제 편지가 들어있던 책을 말이에요. 그럼 동아가 내 편지를 읽었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아는 제 편지를 읽고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편지를 읽은 후에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건가요? 도서관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40년 전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까지요. 혹시 동아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거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매일 웃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동아가 정말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에서 저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가 말한 아들 이야기도 신경 쓰였고요. 동아에게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출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동아가 제 책을 빌려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제 편지가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과 현재가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아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피해야 할까요?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복지관에서 연락 왔는데 최 선생님이 입원하셨대요. 기관지염이 심해지셔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아가 아프다고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시립병원이래요. 이모가 안부라도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분이 이모 많이 찾으셨다던데. 저를 찾았다고요? 정말일까요?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들어가도 될까요? 동아가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동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동아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 선생님. 동아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침대 곁 탁자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수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봤는데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장윤옥, 장윤옥, 장윤옥. 제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 페이지 가득히, 아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제 이름만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아가 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셨군요. 동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동아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말은 못했지만 매일 잊지 않으려 했어요. 동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 이름을 적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면서도 날 떠난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당신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윤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땐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동아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집안이 다르다고 당신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유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을 보내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동아를 원망했는데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복지관에서 날 알아본 거예요? 첫날부터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동아가 수첩을 들어 보여줬어요. 이 수첩에는 당신 이름만 적혀 있어요. 몇 년째 매일 적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만 가득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미안해 윤호가라고 적혀 있기도 했어요. 바보 같은 남자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40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해와 그리움이 뒤섞인 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동아가 퇴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40년간의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동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옥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받는 남자의 정식 식사 제안이었거든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당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동아가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게. 동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는 둘 다 늙었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윤옥 씨는 예전과 똑같아요. 동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동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양자로 들인 아이였어요. 친구 부탁으로 잠깐 키웠는데 나중에 친부모가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제야 박 아주머니의 말이 이해됐어요. 동아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아이가 친부모에게 돌아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고 계셨구나. 외로웠어요. 특히 복지관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는 더더욱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동아가 제안했어요.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동아의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윤옥 씨, 저한테 화 안 나세요? 동아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화요? 왜요? 40년을 혼자 살게 만들어서요.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충분히 서로 고생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자 동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늦었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 게 어때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동아가 침실을 내어주려 했지만 저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같이 있어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아가 말없이 제 손을 감쌌어요. 이 손, 40년 전 잡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네요.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다리가 떨렸어요. 설레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어린애처럼 심장이 뛰더라고요. 동아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젊은 날보다 더 깊고 조심스러운 온기가 흘렀습니다. 윤옥 씨, 이제부터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도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 동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동아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혼자 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다툼은 요리 때문이었어요. 동아가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너무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을 약하게 해야죠. 제가 나서서 말했더니 동아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해먹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탄 거 드셨구나요.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윤옥 씨가 하세요. 동아가 살짝 토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란 프라이를 다시 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한참 후에 동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옥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말이 샜죠?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미안했거든요. 저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동아가 몸을 돌려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바보 같네요. 이런 작은 일로 토라지고. 정말 그래요. 나이 먹고도 이러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텔레비전 때문에 다퉜어요. 동아는 뉴스를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뉴스 봐야죠. 드라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각자 다른 방에서 보게 됐어요. 하지만 재미없더라고요. 혼자 보니까 심심했어요. 그날 밤에도 침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집 부렸네요. 동아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뉴스가 더 중요하긴 하죠. 아니에요. 드라마도 좋아요. 내일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봐요. 이런 식으로 작은 다툼들이 계속 있었어요. 화장실 사용 순서, 신문 읽는 순서, 라디오 채널까지 모든 게 맞춰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건 매일 밤 대화로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낮에 아무리 토라져도 밤에는 꼭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윤옥 씨, 우리 참 웃기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다투고.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사실 저는 생전 처음 누군가와 이렇게 정서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는 화가 나도 참기만 했거든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기분이 나쁘면 말할 수 있고 미안하면 사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제 감정을 받아주었어요. 동아 씨, 저 오늘 시장에서 기분 나빴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보고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대화들이 제겐 너무 소중했어요. 평생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던 감정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평생 못했던 말들,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밤 말했더니 동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약해 보일까봐 속마음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는 괜찮네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체면보다는 솔직함이 더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짜증났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뭐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거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동화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르신 커플들의 웨딩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영희가 저희에게 참여해보라고 권했어요. 이모, 이모부랑 사진 찍어보세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웨딩 사진이라니요. 하지만 동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날, 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동화는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40년 전에 못 찍었던 웨딩 사진을 이제야 찍게 되다니요. 윤옥 씨, 정말 예뻐요. 동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가가 이런저런 포즈를 잡아줬어요.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웃는 모습까지요. 40년 전에 꿈꿨던 그 순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찍어볼게요. 사진 작가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진을 찍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 순간 셔터가 터졌어요.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복지관 뒤편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동화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교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며칠 전부터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반지는 아니지만 동화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옥 씨, 늦게 만났지만 내 인생의 처음이 되어줘요. 동화가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손가락에 맞게 정확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제 손가락 재셨어요? 자는 동안 몰래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다니요. 동화 씨도 끼세요. 저도 동화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나무 반지지만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부부네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길 중간에 작은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무였지만 푸른 잎이 싱그러웠습니다. 저 나무가 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동화가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얼마나 걸을지 몰라도 오늘은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지금이 행복했거든요. 저도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아요. 우리는 그 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섰어요. 동화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윤옥 씨, 우리 이 나무처럼 함께 자라요. 어떻게요? 조금씩 천천히 서로 의지하면서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화가 말했어요.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의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동아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요. 나무 반지를 끼고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3세에 맞은 첫날 밤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거 사랑일까요? 70세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국화꽃에 물을 주는 거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처음엔 그리움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무탈하게 늙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 길어요. 아침 9시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죠. 오후엔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져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복지관 앞들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분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마디가 참 특이했어요. 국화는 안 다쳤죠? 저보다 화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문기찬이라고 하셨어요. 75살이시고 옆 동네 단층 집에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화단 정리 봉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서 옮겨주시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와주셨죠.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국화가지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는데
기찬 씨가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주시더군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오래간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왜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고마운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가슴 한편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화단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둘러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국화가 참 예쁘네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부쩍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보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더군요. 점심 도시락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체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하나둘씩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김치통, 나물 반찬, 심지어 밥까지 준비해 오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복지관 도시락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가방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었어요. 물병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 정도였죠. 기찬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기찬 씨를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실 텐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기찬 씨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거라도 한 숟갈 드세요. 따뜻하게 끓여온 된장국이에요. 기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있어요. 기찬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보온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유자차인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된장국과 유자차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풍성한 반찬을 나누며 드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점심을 때웠어요. 기찬 씨가 된장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된장국이 눈물 나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씀이었죠. 혹시 돌아가신 아내분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신 걸까요? 제가 끓인 거라 별로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끓인 된장국을 먹어보네요. 유자차도 정말 달콤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맛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직접 담그신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멀게 들렸고 오직 기찬 씨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만이 선명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죠. 점심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유자차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된장국을 나눠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기찬 씨의 고마워하는 표정, 유자차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바보야, 왜 웃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기찬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화단 정리도 함께 하곤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려고 하길래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찬 씨가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장갑을 벗으시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의 손등에 깊게 그어진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깊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것 같기도 한 그런 흉터였죠.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흉터가 있을까?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 씨는 제가 흉터를 본다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재빨리 장갑을 다시 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문 씨랑 자주 보던데요? 네, 가끔 봉사활동 같이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양반 좀 복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기어이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옛날에 술 문제 있었대요. 자식들이랑도 인연 끊어졌다고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흉터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싸움이라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정말 싸움에서 생긴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찬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냐? 또 내 마음 다 주고 상처받는 거 아냐? 그런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기찬 씨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기찬 씨의 흉터가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변하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기찬 씨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찬 씨를 제대로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기찬 씨가 말을 걸어오시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죠. 그분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날은 복지관 창고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먼지투성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차례로 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액자, 펜, 그리고 두꺼운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스크랩북을 펼쳐봤습니다. 복지관 역사를 담은 자료인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한 정원사, 문기찬 씨.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찬 씨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 옆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찬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그분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원사로 일하던 기찬 씨가 병동에 혼자 남겨진 환자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고 환자를 업고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등에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였구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던 거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찬 씨의 가족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과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자식들과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잃으신 거였구나. 김 사장님이 말한 술 문제도 아마 그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사 밑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쓰신 것 같았어요. 문기찬 씨는 그 사고 이후 20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계세요. 손등의 흉터는 그날 밤의 상처입니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난 또 내 식대로 오해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찬 씨의 조용함, 말이 없으신 것, 혼자 사시는 것,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분은 그런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흉터를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흉터는 영웅의 상처였는데 저는 범죄자의 흉터처럼 생각했던 거죠. 동네 소문만 듣고 그분을 의심했던 것도 정말 어리석었어요. 복지관에서 기찬 씨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말없이 무거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속죄의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창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찬 씨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을 의심하고 피했던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찬 씨는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오셨구나.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봉사하며 지내셨구나. 그런 분을 제가 오해했다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기찬 씨에 대한 미안함과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사과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기찬 씨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 유자차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기찬 씨가 그날 내어주셨던 유자차 맛이 말이죠. 달콤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맛. 혹시 직접 만드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유자차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설탕도 적당히 넣고 꿀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만드는 내내 기찬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걸 드시면서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기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대로 옆 동네 단층 집이었어요. 조그맣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기찬 씨가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 아닐까? 며칠 동안 피했던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려던 순간 대문이 열렸어요. 기찬 씨가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경자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기찬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조금의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보실 줄 알았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기찬 씨도 제가 피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병을 내밀었습니다. 기찬 씨가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받으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는데 아마 돌아가신 가족분들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기찬 씨가 제가 가져온 유자차를 끓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의심했다니. 차를 마시면서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오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기찬 씨, 복지관 창고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기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화재 때 일 말이에요. 손등에 흉터도. 그때 생긴 거죠? 기찬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차만 마시고 계시더군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흉터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요. 처음 만질 때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손, 따뜻하네요. 기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은 게 의외였나 봐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기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찬 씨의 아픈 과거,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환자 한 분은 구했잖아요.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찬 씨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고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두 분 보기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받아주시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죠.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기찬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과 동네 분들이 모여주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기찬 씨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마음이 떨렸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기찬 씨 집으로 갔어요. 이제 저희 집이 된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냥 놀러 오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 집이라니.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기찬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재였거든요. 샤워 먼저 하세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샤워를 마치고 나니 기찬 씨가 침실에 하얀 침구를 새로 깔아 놓으셨더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려 보이셨습니다. 저희 둘 다 침대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어요.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불 끌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찬 씨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어요. 당신 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찬 씨가 놀란 것 같더니 부드럽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온 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자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특별했어요.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다정한 손길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기찬 씨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오래간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찬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혼자 자던 침대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찬 씨가 먼저 깨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깊게 잤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뻐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른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네요. 기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요. 기찬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의 증거일까요? 기찬 씨가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이 정말 특별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기찬 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찬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고 있네요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기찬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 놓치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보며 두 분 보기 좋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관장님도 결혼하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부럽다, 부러워. 우리 나이에도 저런 로맨스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고 겨울에는 눈 쌓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어요. 어느 가을날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참 예뻤어요. 기찬 씨가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서 제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은행잎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사랑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손을 놓치면 불안한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찬 씨가 옆에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자 씨 없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구나.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 밤에 나란히 누워서 잠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기찬 씨와 함께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도 둘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부부 캠프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을 저희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계절을 걸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